그리고 데이터를 보면은 이 이태리의 방산업체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구조가 간단합니다. 구조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제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그림을 볼 때 이태리의 오늘 이사님은 핀칸티에리에 근무를 하시지만 가장 큰 방산업체는 레오나르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세계 랭킹이 12위에 랭킹이 되어 있고 인상적인 것은 거의 그 무기 그러니까 이게 무기 체계의 민수와 어떤 방산 이 집중도 이제 방산에 얼마나 이렇게 몰입하고 있는가를 이제 집중도로 가는데 대략 한 83% 매출 기준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로키드 마틴은 거의 100%에 가깝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어떤 높은 방산에 대한 집중도를 가지고 있는 게 레오나르도라는 회사고요. 오늘 정용기 이사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핀칸티에리는 세계 랭킹 46위에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볼 때 요게 이제 레오나르도하고는 좀 차이점이 방산에 대한 집중도는 대략 한 30%보다 약간 높은 수준, 약 3분의 1은 방산이고 3분의 1은 민수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요게 2020 아마 1년 데이터인데 이게 가장 업데이트된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좀 과거 데이터인데요. 이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핀칸티에리가 더 높은 순위에 랭킹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은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22년도 말에 하나 디펜스가 이제 통합이 되었고 23년도에 하나 방산도 하나 에어로로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핀칸티에리보다 순위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아는 범위 내에서 추가 말씀을 네. 드리면 이제 이태리에 있는 방산 기업들 넘버 원, 투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항공 기업인 레오나르도 네. 그리고 주로 이제 조선 선박을 만드는 기업인 핀칸티에리 이렇게 두 회사가 거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항공 회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유로파이터 같은 것들을 만들었던 그다음에 M346 뭐 이런 전투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 F-50 같은 경 전투기를 얘네들은 거의 막 70년대부터 만들어가지고 남미 지역, 브라질 지역에 많이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항공과 관련된 항전 장비,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든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영국의 웨스트랜드라는 아구스트 웨스트랜드라는 이제 주로 이제 해상 작전 헬기, 이제 뭐 대잠 헬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만들었던 회사를 이제 M&A를 하면서 사업 영역이 이제 해군 쪽까지 이렇게 넓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이제 집중도로 봤을 때는 거의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핵심 방산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핀칸티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민수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 주로 이제 대형 크루즈선이라든가 메가 요트 같은 것들에 대한 시장,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되고요. 세계에서 40%나 점유하고 있어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굉장히 그쪽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그 크루즈선에 대한 문화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유럽 쪽은 굉장히 그 관광, 특히나 이제 크루즈 관광에 대한 소요가 많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로는 지중해의 크루즈 관광이 서로 뭐 북아프리카로도 가고 엄청나게 그 관광 상품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중심에 핀칸티에리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민수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고 이제 방산 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태리 쪽 군과 EU에 있는 일부 국가들에 대한 어떤 그 군함, 특히나 이제 초계함이라든가 구축함, 잠수함 이런 것들을 건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항공모함도 2척을 건조한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세페 가리발디, 그다음에 카오보르라는 2척의 항모를 지금 건조해서 이태리 해군이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태리 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특히나 이제 함정 건조 쪽으로는 제일 큰 그런 방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되게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방산 기업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 구도로 항상 두 개를 두려고 하잖아요. 동종의 방산 기업을. 왜냐하면 정부 말을 하나만 독점 시장을 형성하면은 정부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개를 항상 이렇게 두려고 하고 경쟁을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이태리는 다 독점
딱 국가 이 독점으로 시장 구조가 돼 있는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예. 그런 특징도 좀 저는 이게 읽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어떤 방산을 육성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경쟁을 시키고 좀 수출 쪽을 조금 수출보다는 국내 어떤 방산 무기 획득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많이 두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는 아마 이태리는 이렇게 국내에서 독점 구조를 만들고 해외 쪽으로 진출을 고려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랑 이태리랑 조금 약간 그 방산 시장의 성숙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크게 이제 두 업체가 경쟁을 통해서 네. 새로운 기술들을 막 개발해내면서 결국에는 그런 기술들을 축적을 해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M&A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하나의 기업이 되고 그 기업이 이제 해외 수출에 이제 주로 이제 그렇죠. 해외 수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그렇죠. 가거든요. 이제 미국도 대체로 그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맥도날드 더글라스사라고 굉장히 큰 항공 기업이 지금 있었는데 보잉사로 맞아요. 네, 보잉으로 다 코스네. M&A 되면서 사실 미국에서 항공 그쪽은 보잉하고 락히드 마틴 두 개잖아요. 그렇죠. 보잉이 훨씬 크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태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뭐 항공과 함정 분야가 거의 M&A를 통해서 가장 강한 기업 하나만 남아 있는 것 같고 걔네들이 이제 국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시장만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경쟁 구도가 있는 게 좋겠지만 네. 아무래도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진화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보다는 성숙 조금 더 앞서간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화 에어로가 요즘 보면은 그죠 굉장히 이런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죠? 많이 M&A 됐죠. 많이 그 그렇죠, 인수합병 그렇죠. 했잖아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말에 하나 디펜스도 다 흡수되고 23년도에는 하나 방산까지 다 합병되고 지금 뭐 하여튼 한화 쪽에서 거의 이런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지 않나 세계화를 지향하는 방향이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 항공 쪽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카이 대한항공 그 정도고요. 함정 쪽으로는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거기에 뭐 한진중공업이 조금 이렇게 그 정도 2파전, 3파전 이 정도 구도인데 나중에는 이제 요즘에 싸우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한 군데가 뭐 좀 정리가 될 것 같은 그럴 그 것 정도로 같아요. 좀 격해지는 감이 그게 있던데요. 결국에는 시장 논리니까요. 네. 이건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예. 레오날도라는 이 회사도 역사를 보면은 예전에는 핀 메카니카라고 불렀잖아요. 핀 메카니카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제 2016년도 이름을 변경했는데 요때부터 어떻게 사업들을 정리함으로써 집중도가 굉장히 군사 쪽으로 많이 국방 방산 쪽으로 많이 이전이 됐고 레오날도도 굉장히 그 이후로는 미국의 아메리칸 DRG 테크놀로지라는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하고 지금은 레오날도 DRS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미국 회사도 또 이렇게 브랜치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역시 해외 방산 시장을 겨냥한 이런 움직임이었다.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해군하고 조금 이제 관련이 좀 깊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국에 있는 아구스트 웨스트랜드라는 그 대자멜기 만든 회사를 레오나르도가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1980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링스를 아구스트 웨스트랜드사로부터 도입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그 AW159라는 와일드캣 그게 또 이제 대자멜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과거에는 아구스트 웨스트랜드사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이제 레오나르도사로부터 이제 구매를 해서 현재 해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이탈리아로부터 우리가 이미 다 역사를 가지고 있군요. 우리나라도.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네, 저도 좀 특이한 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해군에서 해군 구축함 통상 PCC라고 초기함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PCC에 들어가는 이제 76mm 함포를 그 이태리 오토메랄라사라는 그 함포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 레오나르도에서 인수합병을 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우리나라 해군과 과거부터 굉장히 긴밀하게 그 방산 협력 관계가 있었던 무기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업들도 있으니까 또 이미 또 한국에 들어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방산이 글로벌화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
어떤 외국에 대한 이해력도 많이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핀칸티에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칸티에리. 이 그림은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역시 크루저가 민수 쪽이 굉장히 크루저 쪽으로 집중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게 제일 위에 그림이 있어요. 일단 그죠? 그리고 메가 요트 요거 요 두 개가 거의 이제 아무래도 뭐 선박이 크고 부가가치가 크겠죠. 예. 그렇게 되고 이제 밑에는 이제 군함들에 대한 어떤 소개 자료들이 있고요. 이게 세계 최고의 조선소 중 하나. 그리고 미국에서도 조선소를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게 굉장한 조선소구나 느끼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네. 대략적으로 랭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은 굉장히 조선소가 몇 개 없잖아요, 지금. 그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조선소,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해군 군함을 건조하던 조선소가 제너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HII 헌팅턴 잉글스 인더스트리라는 그 두 회사가 굉장히 큰 조선소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뭐 대형 그 항공모함이라든가 잠수함, 구축함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저 두 회사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조선업이 언제부턴가 뭐 고임금 그다음에 뭐 제조업을 좀 경시하는 미국은 아무래도 첨단 무기 체계를 선호하고 그쪽으로 많이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제조업 기반의 특히나 이제 조선 쪽은 많이 조금 지금 사양 산업이 됐고 지금 많이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그 하나오션도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있는 조선사를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거든요. 그리고 미 해군성 장관이 작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쪽 그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미 군함을 뭐 그 정비해달라고 정비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타진하고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한참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왠지 그 자국 그 스스로 그거를 극복하기가 어려우니 동맹국들을 통해서 일단 이런 조달원을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요. 이제 핀칸티에리가 이미 진출해서 두 개의 조선소를 갖고 있고 하나오션도 작년에 진출을 했고 그 핀칸티에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한 15개국 정도의 브랜치를 갖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에요. 우리나라를 포함을 해서요. 동아시아 지역의 허브는 싱가포르에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싱가포르를 통해서 본사에 보통 이제 레포트를 많이 합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허브 역할을 헤드는 거기네요. 싱가포르에 뭐 금융도 그렇고 거기가 아마 여러 가지 그 우호적인 제도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통제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 출장을 몇 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뭐 동남아 지역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하고도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본하고도 하고 있고 한국은 이제 그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요 정도 핀칸티에리에서 한번 들어보고 이탈리아는 보니까는 요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좀 잘 아는 업체들도 있어요. 보니까 어릴 때 이 장난감 총을 많이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 베레타라는 이 총을 만드는 회사도 이탈리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화나나 풍산 같은 이런 어떤 탄약 제조 회사도 피오치, 무니지오니 이런 회사들도 유명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칸티에리에 대한 어떤 주가, 어떤 가치, 기업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아까 방산 수출과 비슷한 뭔가 피크 치는 게 있고 지금은 거의 어떤 흐름이 그냥 평이해요. 요게 왜 피크를 쳤을까요, 이때? 글쎄요, 여기 보니까 2017년도부터 코로나 이전이에요, 그죠? 2020년 딱 요때까지 지금 엄청 화랑이었는데요. 저도 요때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향 곡선을 그렸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알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튼 2020년 이후는 확실하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위축된 것 같아요. 크루즈가 완전히 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때. 그 전에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크루즈 완전 관광이 호황일 앞으로는 이게 정답이다. 이런 시기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이런 그래프를 보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핀칸티에리가 아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뭐 메가 요트라든가 대형 크루즈 같은 것들이 관광 산업하고 직접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 STX에서 예전에 그 노르웨이에 있는 아커야즈라는 조선소를 운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자회사로. 근데 이제 그거를 STX가 이제 그 부도가 나면서 핀칸티에르에서 인수를 했죠, 노르웨이 거를. 그래서 명실공히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제일 큰 조선소로 이제 거듭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 수요가 많은 유럽 쪽에서 그 아무래도 크루즈선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이제 핀칸티에르에 이제 주문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관광 산업이 호황기였던 요 시기에 굉장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핀칸티에르가 대단한 회사군요. 이 크루즈나 이 예. 아마 그 핀칸티에르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 방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핀칸티에르를 잘 몰라요. 그죠? 일단 말이 어렵고 레오날도 같은 경우에는 좀 왜냐면 일단은 용어가 쉽고 잘 보여요. 방산 전시회를 가면 레오날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그 9월 말에 열리는 DX 코리아도 참가한다고 신청을 했다고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그래서 이탈리아 회사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잘 보이겠죠. 이렇게 한번 들으시면 그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잖아요. 네네. 그 뭐 함정 무기 체계 쪽으로는 가능하면 국내에서 웬만하면 다 흡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외국에 좋은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나라를 굳이 선정해서 계약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널리 안 알려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방산 전시회 이런 데도 별로 참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뭐 얼마 전에 이제 마덱스에서 네, 참가했었고, 마덱스에, 예, 그 아덱스 때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마덱스 부산에서 맞아요. 참가를 예. 하는군요. 그때는 저희가 부스가 있었거든요. 예. 하여튼 잘 안 보여서 크게 안 보여요. 네. 예. 레오날도 주력이 항공이잖아요. 레오날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우리 한화처럼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방산이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어 보여요. 그죠? 조선은 약간 그리고 집중도나 이런 게 좀 아무래도 핀칸티에르는 조금 약하고 레오날도 같은 경우에는 방산에 집중된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볼 때는 우리나라 어떤 K 방산뿐만 아니고 전 세계 방산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레오날도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어떤 이런 산업에 대한 흐름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GDP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의 정말 이 GDP의 그림은 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우상향의 어떤 상징 같은 건데, 근데 이탈리아는 뭔가 이렇게 내부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회사에서 뭐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령화 이런 이슈들도 있고 뭔가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탈리아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혹시 이탈리아가 뭐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좀 뭔가 이렇게 성장을 못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뭐 그거를 직접 네. 들은 거는 없기는 해요.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그 이태리나 좀 스페인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업 위주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영향도 많이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프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그래프가 빡 뛴걸 떨어졌었죠. 보니까 예, 예. 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들보다는 아무래도 네. 노동력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조금 경쟁력이 있고 또 제조업 기반의 많은 그런 산업들을 육성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계속 우상향 곡선을 이제 우상향 직선이죠. 그래서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인구 어떤 감소 문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탈리아의 지금 뭐 방산이 좋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어떤 경제의 어떤 그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정체되어 있는 요 문제는 결국에는 뭐 모든 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1인당 GDP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탈리아 우리나라가 이제 이탈리아를 이기기 시작하는군요. 그렇네요. 비슷해졌네요. 예. 이제는. 거의 비슷해졌고 이제 이탈리아는 정체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린다면 우리는 역시 대한민국은 저력의 국가다 보니까 그냥 우상향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1990년도 보면 거의 우리나라보다 거의 2.5배. 그렇죠. 우리나라가 정말 거의 GDP 규모로 3배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거를 따라잡았다는 거는 대단한 것 우리나라가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뭐 이태리보다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력이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를 칭찬하는 게 맞을까요? 오히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태리의 이슈들을 보면은 뭐 높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실업률도 점점 높아지고 그 남쪽은 이게 이태리에서 좀 농업 중심이고 맞아요. 예. 그 북쪽은 또 공업 중심이고 경공업 중심. 이게 지역이 예, 굉장히 좀 구분이 편차가 돼 있어요. 있는데. 예. 그 제가 우리 지사장이 그 이태리 분이세요. 그래서 예. 이제 뭐 이렇게 식사할 때나 이태리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네. 이태리가 아무래도 뭐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이태리 분들이 굉장히 자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로마. 로마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예. 그런 저 식사 같은 거 할 때 은근히 막 이렇게 약간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아 로마의 후손이다. 예,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대쪽 로마죠. 이태리의 어떤 문화라든가 네. 그다음에 음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태리에서 너무 그 핸섬 가이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그분들이 서빙을 해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공공 부분에서 뭐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지금 하여튼 문제가 되어서 이태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 복합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태리가 뭐 방산뿐만 아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뭐 이태리를 극복 못할 일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경제적으로 지금 별로 사회가 좋지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요. 네. 그 물론 여러 가지 이거를 뭐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법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저는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태리 저희 이제 본사 쪽에 있는 엔지니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다 보면 네. 약간 조금 우리나라 이쪽 분들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제가 차별화 포인트를 좀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네. 일단은 우리나라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헌신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태리는 약간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공사 구분이 좀 명확해서 자기 휴일이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뭐 그 휴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가요. 저희 지사장도 보면 휴가를 거의 뭐 한 달씩 가고 막 그래요. 한 번 가면 보통 그 유럽에는 뭐 한 네. 달 동안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휴가도 굉장히 오래 가고 일할 때는 또 열심히 하지만 즐길 때는 또 확실히 즐기는 이런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하고 굉장히 좀 업무적으로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더 희생적이고 원신적인 그런 마인드가 확실히 있어요 보면은. 예,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차가 이태리랑 한 7시간 정도 시차가 나는데 주로 이제 회의 같은 것들을 저희가 오후 늦게 잡거든요. 그래야 이제 거기 아침 그렇죠. 시간하고 일곱 이제 시간이 맞다 보니까 네.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쉽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캔슬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뭐 좀 개인적인 것들 사적인 이유로 네, 뭐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개인 공사가 좀 다망하셔서 좀 업무보다는 좀 그런 것들에 좀 비중을 두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역시 선진국이라서 개인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개인의 그 워라밸 좋게 인권? 말하면 네. 이런 걸 그런 훨씬 것들을 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아마 앞으로 큰 성장을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방비를 봐도 우리나라가 국방비가 많은 건 사실 인건비가 커요. 우리나라가 워낙 큰 군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육군 중심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리의 어떤 국방비가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국방비 자체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게 계속 뭐 한두 해는 괜찮겠지만 이게 지속이 되면은 아무래도 국방 R&D 이런 기술 투자 이런 걸 못 하게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또 기술이 뛰어난 그런 국가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향후 발생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국방비에서 GDP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우리 보통은 나토 국가들한테 2%를 요청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도 예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2%를 강요를 했었는데
지금은 대략적으로 그 유럽 국가, 나토 국가들 중에서 한 10개국 이상이 2% 이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그런 2%의 국방비를 지금 유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정부 지출에서 국방비 비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굉장히 어떤 남북 대치 상황이고 하니까 10% 이상을 정부 지출에서 대략적으로 정부 지출이 600조가 넘죠. 한 1년에. 그중에서 한 60조 이상을 우리는 국방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5%도 채 지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이사님께 또 다시 다른 질문을 하나 또 드려보자면 핀칸티에레가 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2015년도에 그래서 설립이 됐는데 그 이후에 뭐 하세요? 특히나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요. 네.